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개체 인층의 영향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2장은 제2장은 그 변화의 특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오염 물질이 해양에 들어왔을 때 생물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를 측정하는데 그 방법이 개체, 그러니까 생물 한 마리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 그 다음에 개체군, 한 종의 뭐 연령 분포, 암수 비율이라든지 뭐 몸무게 비율 이런 차이 이렇게 하면 개체군에 대해서 보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이 군지. 그는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은 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한 집단,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분포 보면 이제 연령별로 그다음 성별로 또 다르죠, 그죠?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개체군이고,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산에 갔을 때 그 산, 미륵산에 살고 있는 동식물에 얼마나 다양한 종류가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 군집입니다. 여기 지금까지 한 것은 다 개체입니다. 개체 한 마리에 대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는 것은 성장 범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환경에 어떤 오염물질도 없고 우리가 적절하게 음식물을 공급받아서 먹고 지낸다면 당연하게 어찌 될까? 우리가 성장하는 게 일정한 속도로 성장할 겁니다. 모든 동물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일정한 정도로 성장하다가 어느 정도 성수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은 더 이상 성장이 멈춥니다. 거의 성장이 멈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재생성을 하죠. 리프로덕션. 그러니까 새끼를 낳아서 자손을 번성시키죠. 그죠? 자, 그럴 때 조사를 하면 항상 내가 먹이를 이만큼 먹이면 얘는 이만큼 자랄 거야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 알겠지만 어릴 때는 아주 조그만한데 처음에는 조금만 먹이면 쑥쑥 자랍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 안 자라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 사춘기 때까지 자라다가 그 이상 지나면 성장이 약간 속도가 늦춰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성장 범위라고 합니다. 성장 범위. 예를 들어서 이 그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용존산소의 농도가 좀 감소해 있습니다. 물속에서. 그러니까 한 7.5 정도 할 때는 성장 속도가 이만큼 됐는데 이만큼. 그런데 산소 농도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SFG라고 하는 성장 범위가, 그러니까 성장하는 속도가 쉽게 말해서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먹이를 많이 주더라도 산소 농도만 줄어들어도 벌써 생물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거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잘 뛰어다닐 수가 있는데 만약에 멕시코 고산지대에 가거나 혹은 히말라야산 이런 곳에 올라가면은 뛰는 것은 고사하고 가만 앉아서 숨쉬기도 힘들어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먹을 거 듬뿍 주면서 빨리빨리 자라라 하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산소 농도가 줄어들면서 오는 산소 결핍. 이것만 해도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만 해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되죠? 똑같은 양을 먹어도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종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따라서 성장이 멈추는 것은 음식 섭취, 그냥 먹이를 지켜주면 적게 자랍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먹이를 주더라도 어떠한 스트레스, 이때 스트레스가 환경적 스트레스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 사람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주고 산소 공급도 잘 주고 모든 거 다 잘 주더라도 옆에서 그냥 계속 신경을 끌는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쪽쪽 빠질 겁니다. 그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해양 생물에 대해서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떤 스트레스냐? 갑자기 육상에서 유기물 공급이 많이 되어가지고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갑자기 그 쓰레기가 썩으면서 산소 농도가 떨어졌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서 흉기 성분해가 일어나는 바람에 암모니아나 황화수소와 같은 가스, 맡기 싫은 가스 농도가 증가했다. 그것도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 생물들이 자라지 못합니다. SFG가 줄어들게 되고 극단적으로 가면 SFG, 즉 성장 속도가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그 페이지 보면 이렇게 로드 아일랜드면은 미국이죠, 그죠? 쭉 저기 보면 내륙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4개의 중점을 찍었습니다. 이 위로 나오는데 이 내해 쪽 안쪽에서는 농도가 어떤 농도냐면 밑에 보시면 중금속의 농도가 있습니다. 니켈, 퇴적물 중에 니켈의 농도가 밖으로 나올수록 줄어들더라. 그 말은 뭐죠? 당연히 밖으로 나올수록 깨끗해진다. 즉, 이 안쪽이 오염되어 있다. 오염되어 있다는 말은 뭐죠? 뭔가 그곳에 살고 있는 생물들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애들이 제대로 못 자라는 거죠. 여기서 말한 SFG, 성장 범위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농도가 점점 낮아지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성장 범위가 증가한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저는 하기 쉽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스트레스가 많다, 영양 오염이 많다,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어찌됐든 그런 지역은 당연하게 잘 못 자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쪽은 깨끗한 지역, 오염된 지역, 금방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생리적인 대응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난 시간에 보면 어떤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중금속이 들어오면은 메탈로치오네인, 한국말로 금속 티오닌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중금속이 특성을 보이지 않도록 체내에 중금속이 들어오면 그것을 결합을 시켜서 딴 곳에 가서 특성을 보이지 않도록 결합시켜주는 거. 혹은 NFO, 이것도 보면 앞에 나와 있죠, 그죠? 이것은 한국말로는 이게 지금 뭐로 되어 있냐면 한국말로는 아예 안 되어 있네요. 그냥 MFO, 시켜서 어떤 효소입니다. 효소가 만들어져서 그런 외부에서 들어온 유기물질들을 분해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니, 독성을 보이지 않도록 분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물들은 생리적으로 대응을 해서 살아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림 2-2를 보시면 그림 2-2가 어디 있었죠? 저 앞에 있었죠. 그죠? 그림 2-2는 저 앞에 보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거기에는 그 강하고에 서식하고 있는 이 지렁이는 아예 구리로 오염된 적이 살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어찌될까? 어릴 때부터 계속 오염된 적이 살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노출되어져 가지고 그게 내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어류부화장이라는 말은 어류를 키워서 그 다음에 방망을 시킨 다음에 서로 수정을 시키는 겁니다. 수정을 시켜서 나중에 치어로 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화를 시킨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얘들이 자라면은 어린이 물고기, 치어가 되고 이 치어가 더 자라면 이제 성으로 되겠죠. 그렇죠? 이 성우를 갖다가 이 치어들을 끝내는 방류를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어류 부화장에서 자란 놈들은 갑자기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살다가 바다로 가버리면 갑자기 수온도 있고 파도도 치고 다른 생물들도 많이 있고 해서 스트레스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생명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방류하기 이전에 미리 약간의 스트레스를 미리 가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얘들이 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거죠. 이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그냥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뭐 초등학교, 중학생들 보면은 극기 훈련, 그래서 사회에 나가면 모진 시련을 다칠 거야. 너희들 나가기 전에 약간 더 훈련을 받아야 돼. 해서 오히려 보통 집이나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극기 훈련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따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죠, 그죠? 뭔가 스트레스를 미리 줘가지고 거기에 극복할 수 없도록 정신력을 키우는 그런 거죠, 그죠? 실제로 생물들도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미리 경험하게 해가지고 생존율을 높이는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약간씩 줘가지고 이 생물이 다른 곳에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아까 말한 것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자연 상태에서 보면 이런 세균도 보면은 그냥 본인들이 세균을 우리 몸속에 들어온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를 쓰죠, 그죠? 항생제를 쓰면 끝내는 그 세균들도 그런 항생제의 저항성을 갖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구리의 지렁이가 저항성을 가져가지고 구리 농도가 더 높아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세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균은 우리가 우리 몸에 들어있는 세균, 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를 먹으면
처방전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을 먹으면 괜찮아지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 세균들이 계속 항생제에 노출되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 예를 들어서 세균이 한 1억 마리 있다. 그래서 항생제를 먹으면 죽을 거예요. 죽는데 재수없게도 1억 마리 중에서 9,999만 9,999 마리만 죽이고 한 마리가 살아남았다. 운 좋게도. 약간 독한 놈이에요. 그런데 이 독한 놈은 어찌 될까요? 살아남았으니까 또 재분열 해가지고 이 박테리아 한 마리가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 100만 마리 금방 될 겁니다. 그죠? 그 상황에서 또다시 항생제가 들어왔다? 또 죽을 겁니다. 죽을 건데 얘는 벌써 한 번 항생제에 살아남은 놈이에요. 어찌 될까요? 이 자손들은 더 많이 살아남겠죠. 한 90% 이상 죽겠지만 상당 1, 2% 살아남을 겁니다. 그러면 또 얘들이 번식하고 그러면 어찌 될까요? 점점 그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는 세균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걸 갖다가 슈퍼세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어떤 사람은 항생제 처방했는데도 잘 듣지 않는다. 그건 뭐냐? 벌써 그 사람 몸에는 슈퍼박테리아가 있는 거예요. 슈퍼박테리아. 살아나가면서 그 항생제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지는 어떠한 그런 기능을 가지는 DNA를 빼들어 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원래는 안 그랬는데 내성 유전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항생제 노출되어지면 휙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 항생제가 들어와도 그 항생제 자체를 갖다가 부수어서 분해시켜서 독성을 보이지 않도록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죠? 네, 독성 내성 유전자가 원래는 없었는데 외부에서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플라스미드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옆에 다른 종류의 죽은 박테리아에서 이런 유전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슈퍼 박테리아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체군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때까지는 개체입니다. 한 마리. 그 한 마리가 어떻게 변했느냐? 성장 속도가 줄어들었다, 호흡률이 줄어들었다, 효소 활성도가 줄어들었다, 몸무게가 줄어들었다 다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이제는 뭘 보느냐면 개체균입니다. 우리가 인구 한국의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때 인구는 뭐죠? 파퓰레이션입니다. 그 파퓰레이션이 뭐냐? 우리나라 인구 집단의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자,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간대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거 한 마리 개체입니다. 개체. 이거 한 마리 개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페리움크림이 아마 총알고등이나 아마 이게 될 겁니다. 고등 이런 고등류만 이렇게 색칠한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파퓰레이션 개체군. 각각을 하면은 개체. 그 다음에 똑같은 종을 묶으면은 개체군. 그리고 군주란 말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종 다 묶은 것을 군주입니다. 그래서 이 개체에 대한 영향을 보는 것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성장 범위, 아니면 생존율, 아니면 행동 특성, 그 다음에 재생산력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생물도 항상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심지어는 사람도 옛날 우리 세대 여러분들의 정조 할머니 아니면 저의 할머니 세대들은 자손을 낳으면 보통 한 5명, 심지어는 10명. 저희 집 사람도 6자매 중에 막내 네 번째인데 6자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낳죠. 그러다가 어찌 됩니까?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 2명만 낳겠다, 1명만 낳겠다. 지금은 1.0명보다 더 작게 낳고 있죠. 그렇죠? 이것은 이제 스스로 조절하는데 이제 환경이 나빠지고 그러면은 자손을 낳는 그 숫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행동 특성도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개체군은 어떻게 되느냐? 개체군도 한 종에 대해서 보는데 원래 정상적인 경우에는 성장 범위가 좋아가지고 다 클 겁니다. 사이즈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전부 다 10에서 20cm 이 정도로 다 자랐는데 어떤 종이 갔더니 이 종은 보통은 10에서 20cm인데 여기는 한 5에서 15cm, 5에서 12cm
의외로 작네 크기가. 그것만 딱 봐도 얘들이 제대로 성장을 못했구나. 성장 못했단 말은 뭔가 오염물질에 노출되었구나. 뭔가 환경적 스트레스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수 비율도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이제 암수 비율이 5대5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어떤 어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암컷인데 그게 수컷만 한 마리. 그래서 수컷이 죽으면 암컷 중에서 한 마리가 성입이 돼가지고 수컷으로 그렇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군집에 대해서는 암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그죠? 근데 이런 암수 비율이 예상보다는 다른 이 지역은 왜 이렇게 암수 비율이 다르지? 라고 하면 뭐냐? 환경적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거북이 알을 가지고 한 실험이 있습니다. 거북이 알. 이런 파충류 같은 경우는 특히 거북이는 이제 해안에 올라와가지고 이 밑에다 알을 낳는데 이 온도가 거북이가 이 바다에 해변에 올라와서 알을 낳을 때는 특정 온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온도를 갖다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5도다. 이때 이렇게 알을 낳으면은 암수 비율이 딱 1대 1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온도가 1도라도 낮거나 1도라도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 암수 비율이 한쪽이 이렇게 암컷이 많이 생기거나 수컷이 많이 생기거나 변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 그냥 이러한 거북이와 같은 파충류는 그때 부화할 때의 온도에 따라서 암수 비율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실험을 했느냐? 이 상태가 됐는데 이 상태인데 오염물질을 노출시켰어요. 노출시켰더니 암수 비율이 변합니다. 암수 비율이 온도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오염물질만 노출시켜도 암수 비율이 변해. 그 말은 뭐죠? 오염물질의 영향에 의해서 암수로 나누어지는 그게 어떤 기작에 자극을 줘버리니까 이게 바뀌어버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군의 크기, 그 다음에 성장 속도, 그 다음 풍부도 당연하게 어떤 지역은 항상 가보면은 요 정도면은 뭐 빼곡하게 총알고등이 있네 싶은데 한두 달 뒤에 가서 보니까 총알고등이 싹 사라졌어요. 마리수가 너무너무 작아졌어. 왜 그럴까요? 그렇죠. 뭔가 바뀐 거죠. 환경이. 그죠?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개체군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 것 같다. 커뮤니티, 군집입니다. 군집이란 말은 종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느냐, 몇 종이 있느냐, 종 풍부도. 10종이 있다? 그럼 종 풍부도는 10입니다. 그리고 그 말고 몇 종이 아니고 5종이 있어도 이러한 숫자, 군의 숫자에 따라서 또 이게 다르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종 다양성. 자, 그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풍부도, 그 다음에 다양성, 그 다음에 종의 종조성,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조사하게 됩니다. 생물 종 중에서 특별히 또 중요한 종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바다새, 물개, 고래. 여러분들 사실 옛날에 일본 사람들은 고래를 많이 잡아먹었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고래 안 잡아먹습니다. 물개 잘 안 잡아먹어요. 바다새 안 먹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주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이다. 우리가 먹지도 않는데도. 왜냐? 그냥 이것은 바라만 봐도 힐링이 되고 그러니까 이건 보존하자 그런 거죠, 그죠? 보존할 가치가 있는 종. 심지어는 이런 종들 중에 대표적인 뭐죠? 여러분들은 이름도 잘 모르고 본 적도 없는 그런 생물들, 희귀한 생물들, 뭐죠? 천연기념물이겠죠, 그죠? 또 보존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상업적 가치가 있는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어, 아니면 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통영 주변에 야시장이 많이 들어죠. 굴도 양식하고, 그 다음에 참돔, 광어 막 양식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갑자기 해수에 오염물질이 완전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양식 생물들이 성장 속도가 줄어든다든지 죽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피해가 엄청 크겠죠. 당연히 그러면 경제적 손실이 엄청 큽니다. 통영 전체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허리 스킬 때문에 어찌됐습니까? 태안 지역에 어획 채취가 금지되고 물고기 잡는 게 금지되고 당연히 태안 주변에 관광객이 오지 않으니까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있죠. 당연하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토로 가치가 있고 양식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 놈이라서 이런 정도한테 영향을 준다. 그 말은 그냥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이 종의 존재 여부가 군림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졌다. 쉽게 말해서 먹이 연쇄 과정에 있어서 가운데 이중이 없으면 그 위가 망가져버려요. 그럼 어찌 될까요? 이중이 이것을 잡아 이게 아주 중요한 종인데 이게 없다. 그러면 그 위의 종들은 이 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먹을 게 없다. 먹이 생물이 없다. 죽어버리겠죠, 그죠? 그럼 그 위의 종도 연쇄적으로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런 종들. 그다음에 오염의 저항성이 크거나 민감한 것.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항성이 큰 거, 카피텔라 이런 것은 마산만 지역에 가서 우리가 뻘을 한번 떠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종이 나왔다. 뻘을 떴는데 냄새도 나고 이거 진짜 오염된 것 같아 하는데 생물이 아예 안 보여요. 눈냄새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곳은 뭐가 있느냐? 카피텔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렁이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야말로 뭐 여러분들이 비 올 때 길거리에서 보는 지렁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간단하게 징그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다에 가서 어떤 표정물을 떠서 우리가 이걸 딱 봤는데 그 안에 이런 지렁이가 있다. 그 말은 뭐냐? 그 지역은 썩었다. 진짜 오염이 심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물들은 살지 못하는 수준이구나 라면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딱 봐도. 그러니까 오염 지시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염 지시조. 그리고 이런 것들. 뭐 옛날 영화 제목인데 슈리입니다. 이런 물고기는 여러분들 물고기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어류학자들은 이 물고기가 있다. 이 말은 뭐냐? 이쪽의 물은 엄청 깨끗하다. 쉽게 말해서 1급수, 2급수 하는데 엄청나게 깨끗한 곳에만 사는 물고기. 그러니까는 이런 종들은 보기만 딱 봐도 이 지역의 이 물의 어떤 오염 수준, 환경 수준, 환경 등급을 지시해주는 지시점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개체군 변화를 어떻게 조사할 거냐. 먼저 종 풍부도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뭐 개체군의 밀도라든지 제곱미터당 몇 마리가 있느냐, 아니면 뭐 생체량, 무게가 얼마나 크냐, 큰 것들이 많이 존재하는 작은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오염되지 않은 지역과 오염된 지역을 비교하면 어찌 되느냐? 깨끗한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조사하는 지역은 깨끗한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오염된 지역을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산만, 울산만, 광양만 이렇게 산업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을 조사하는데 그 지역만 조사하면은 울산만, 광양만, 마산만 조사하면 다 오염지역이에요. 그런 오염지역에서 이러한 개체군을 조사하면은 비교할 곳이 없어. 전부 다 오염되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비교하느냐? 깨끗한 곳, 거제도, 아니면 통영, 아니면 또 서해 저기 백령도라든지 이렇게 산업시설이 없는 지역에 가서 조사를 하면 어찌 될까요? 비교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다가 대조구라고 합니다. 대조구. 깨끗한 지역의 어떤 생물군집과 오염된 지역의 생물군집을 서로 비교하는 것. 또 어떤 지역은 이런 게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두 번 조사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지역에 산업 환경에 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에 산업시설이 들어오는데 산업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조사를 한번 합니다. 조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산업시설이 들어오고 그 산업시설에서 뭔가 방류수도 나오고 산업활동도 여러 가지 하고 나면은 그 환경에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 과연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환경 영향에 있어서 변화가 있느냐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후에 한 번 더 조사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교하면 어찌 될까요? 진짜 이 지역에 이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겁니다. 그 외에는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군집. 아까 그 개체 반응은 어떻게 했느냐? 성장 속도라든지 해독, 그 다음에 뭐 치사 이런 걸 봤는데 군집 반응은 어떻게 보느냐? 자, 일단 군집이라고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지역에 서식하는 총 생물 종들의 전체 지표입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조사할 때 그는 뭐 생물 채식도 힘듭니다. 이 지역을 통유학바다 조사하고 싶은데 물고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물때에 따라서 물고기가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태풍이 불면은 또 많이 들었다가 태풍이 안 불면 나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는 이런 생물들을 가지고 조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 밑바닥에 정착하고 있는 생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어망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그랩이라고 하는 퇴적물을 지치한 걸 떨어뜨려서 그 밑에 있는 흙을 떠서 그 흙 속에 살고 있는 운동성이 매우 적은 생물 집단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빠릅니다. 어떻게 조사하느냐? 그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2교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